찬바람 쌩하게 부는 새해가 밝아왔네요. 다들 잘 보내고 계시나요? 저는 요즘 아이를 키우며 정신없이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몇 년 전 제 인생에 다시 없을 큰 사건을 겪고 난 뒤 일부러 더 바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남들에게 우습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제 일에 더 열정을 쏟아붓고 있어요. 저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남들이 들으면 속이 시원할 이야기이지만 저에게는 상처였던 이야기인지라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남편은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도련님이 어릴 적에 어머니께서 사고를 당해 돌아가시고 시부 혼자 남편과 도련님을 키워내셨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시점에 남편이 나서서 도련님을 돌보면서 지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차가 아무리 많이 나는 동생이라고 해도 남편도 어린애인데 얼마나 엄마처럼 잘 돌볼 수 있었을까요? 남자 셋이서 살다 보니 가사도 엉망진창이고 세심하게 챙겨줄 사람이 없다 보니 도련님이 학창 시절에 많이 엇나가고 그랬었다네요. 더군다나 시모가 사고를 당한 일도 도련님이 어릴 때 과자가 먹고 싶다고 울고불고 조르는 바람에 시모가 빨리 가서 사온다고 서두르며 집을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도련님한테 마음의 유감이 상당히 많았던 터라 아무리 챙긴다고 챙겨도 속 안에서 끓어오르는 거부감을 숨길 수 없었던 부분도 있었겠죠. 남편은 후에 그 일을 많이 후회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다 잊고 받아줬어야 했는데 자기 속이 좁아서 친해질 생각을 못했다고요. 게다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남편이 먼저 손을 내밀기도 어려웠다고 했어요. 대학생인 도련님도 30이 넘은 남편에게 손을 내밀기란 쉽지 않은 결정이겠죠. 어머니의 죽음에 관한 부채감이 남아있었을 테니까요. 시부는 뭘 했는지 궁금하시죠? 시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관자였습니다. 어쨌든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저와 남편의 나이가 32살이었을 때 결혼을 했어요. 그 당시에 도련님의 나이는 딱 21살이었습니다. 저희가 결혼식을 올리기 무섭게 시부가 무책임하게 도련님도 다 컸으니까 본인도 본인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다고 제주도에 작은 집을 구해 내려가셨어요. 자연을 즐기면서 낚시나 하면서 그렇게 노후를 보내고 싶다며 다 버리고 떠나신 거죠. 도련님이 아무리 21살이라고 해도 돈도 없이 어떻게 혼자 대학을 다니면서 살 수 있겠어요. 원래 시부와 남편 도련님이 살던 집을 시부가 내려간 뒤 신혼집으로 꾸미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고 도련님도 저희와 함께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신혼부부와 함께 살게 된 도련님은 괜히 눈치가 보인 건지 뭔지 2학년을 모두 마친 뒤 군대에 가기로 결정해 놓고는 1학기가 끝나자마자 군대에 입대를 했어요. 저는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했죠. 도련님이 눈치 보면서 살 입장은 아닌데 괜히 우리 부부 때문에 군대에 가기로 한 것 같아서요. 하지만 남편은 대면대면하게 굴고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처럼 괜히 저만 가운데에서 눈칫밥을 먹으면서 살았죠. 근데 군대에 간 도련님이 또 짠하고 마음 아픈 거예요. 형이라고 하나 있는 건 군대에 간 도련님 신경도 쓰지 않고 시부는 제주도에 있으니 면회 갈 생각도 전혀 없고요. 그게 하나둘 쌓이다 보니까 제가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말마다 면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뭐하고 저 혼자 면회를 다니기 시작했는지도 궁금하시죠? 저희 남편 직업이 건물을 지을 때 꼭 필요한 건물 안전 기술사예요. 건물 짓는 동안 뭐 부자재를 나른다거나 시멘트를 바르는 직업은 아니지만 건물을 지을 때 필수적으로 이름이 올라가야 하는 직업이죠. 현장에서 하는 거 없이 도면 보고 관리 감독 살짝 해주고 커피 마시면서 유튜브나 보면서 오면 된다고 아주 편하다고 했는데 뭐 실상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요. 근데 이게 기술사라는 직함이 붙다 보니 연봉은 또 어마어마하게 좋은 직업이에요.
물론 시험이 그만큼 어렵고 경력도 꽉꽉 채워야만 해서 시험을 보는 사람은 많아도 합격이 어렵기도 하고요. 아무튼 남편이 주말에도 가끔 불려나가 현장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주말에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꽤 되었어요. 그때 결심을 한 거죠. 도련님 면회라도 가서 내가 이 집안에 녹아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을요. 도련님 부대가 경기도 이천 쪽이라 집에서 멀지도 않았고 요즘은 버스 타면 한 번에 가는 동네기도 하니까 일석이조다 싶었어요. 처음에 남편한테 주말에 도련님 면회를 가겠다고 이야기하니 거길 왜 가냐는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도련님이랑 친해지고 싶다고 당신이 영 벽을 세우는 느낌이라 도련님이 집에서 편히 못 쉬는 것 같다고 했죠. 남편은 저한테 괜한 짓이라고 했지만 제가 꾸준히 설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이 동생을 잘못 챙긴 부분이 있긴 있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도련님이 마음을 열게 되면 자기도 다가가기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속으로는 남편이 먼저 노력하는 게 도련님 입장에서도 더 편할 텐데 했지만 남편이 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한테는 꼰대 같은 모습을 보이는 터라 제가 두 형제의 돈독한 사이를 만들어주기 위한 발판이 되기로 자처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면회를 가니까 도련님이 무척이나 당황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11살이나 차이 나는 형수님이 면회를 왔는데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막막해 보이더라고요. 저도 면회라는 걸 너무 오랜만에 가봐서 먹을 걸 막 바리바리 싸들고 왔는데 요즘은 그 앞에서 다 사먹고 한다더라고요. 처음 두세 번까지는 도련님이 저를 보고 너무 막막해하는 게 느껴져서 내가 괜히 왔나 싶긴 했는데 칼을 들었으면 무라도 썰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나를 편하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는 일념으로 계속해서 찾아가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반복을 했죠. 군대 생활은 어때요? 괴롭히는 사람은 없어요? 밥은 잘 나와요?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근데 도련님도 되게 군 생활이 외로웠나 봐요. 제가 자주 찾아가고 은근 말동무가 되어주니까 슬슬 자기 이야기도 하나씩 하고 군대에서 있었던 재밌는 일, 억울한 일 다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대여섯 번째쯤 만남에는 멀리서 환하게 웃으면서 형수님 하면서 달려오는데 그때 딱 가슴에 뭔가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도련님에게 진짜 가족이 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요. 그전까지는 저를 불편해하는 마음이 컸다면 이제는 저의 면회를 기다려온 사람처럼 굴어주니까 저도 되게 뿌듯했어요. 나이 차이 11살이 무색하게 은근 대화도 잘 통하고 친해질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많더라고요. 특히 연애 상담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거 아시죠? 도련님의 그동안 연애사를 쭉 들으면서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몰라요. 면회하는 그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시간 언제 가나 계속 시계만 쳐다봤는데 나중에는 벌써 가야 돼? 할 정도로 시간이 순식간에 지났죠. 도련님도 군대라는 외딴 섬에서 지내면서 의지할 곳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시부도 도련님의 의지처가 되지 못하니까 제가 되어주겠다고 마음먹은 거고 도련님은 그걸 받아주었고요. 처음에는 휴가 나와서도 친구네 집에서 지내겠다고 인사만 하고 쓱 사라지곤 했는데 저랑 친해지고 나서부터는 달라졌어요. 집에 들어와서 시간을 보내고 저랑 술도 한잔하면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했어요. 남편은 그런 도련님의 변화에 매우 놀라워하면서 은근슬쩍 같이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도련님도 남편을 어색해하면서도 저라는 교차점이 있으니까 둘 다 슬슬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요. 제대를 앞두고 휴가를 자주 나오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정말 다른 형제들과 다름없이 둘이 장난치고 노는데 너무 벅차올랐어요. 결혼 처음 할 때 그 어색했던 공기가 무색할 만큼 웃음이 끊이질 않는 집안이 되었거든요. 하루는 도련님이 조금 과하게 술을 드시는 것 같더니 서로 울면서 지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짠했는지 몰라요. 속내를 다 털어놓고 나니 홀가분해 보이긴 했는데 그 이야기들은 절대 가볍지 않은 이야기였어요.
남편은 시모가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뜬 것이 동생 탓이 아닌 걸 알고는 있었지만 원망했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도련님도 꼭 자기 탓인 것만 같아서 매번 마음의 짐이었는데 형까지 자기를 대면대면하게 굴고 싫어하는 티를 내니 그게 너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서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앙금을 털어내는데 제가 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편과 도련님도 울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다 같이 울면서 새로운 화합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음날 술이 깨고 어색한 공기가 잠시 흐르긴 했지만 남편이 먼저 도련님을 꽉 안아주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이로 발전되게 되었어요. 물론 남편은 그 발판에 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저한테 참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도련님이 군대에서 만기 전역을 했고 복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 도련님이 학창 시절에 노는 친구들이랑 어울린 것 치고는 공부를 꽤 잘했더라고요. 학업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시간을 헛되게 쓰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저의 말에 남편도 며칠을 고민하다가 도련님을 불렀어요. 남편의 연봉이 또래에 비해 무척 높기도 했고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니 도련님의 대학 생활을 책임져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죠. 저는 물론 찬성했습니다. 도련님이 공부도 하면서 일도 하고 그러다가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건 싫었거든요. 도련님은 남편의 그런 마음에 고마워하면서도 은근히 본인이 나중에 취직하면 다 갚아내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딱 잘라서 동생을 위해 이 정도 돈은 쓸 수 있다며 걱정하지 말고 학업에 집중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웹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어요. 물론 어느 회사에 취직해서 고정적인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게 아니라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건당 얼마씩 가격을 책정받아 재택근무를 하는 처지라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기보단 들쑥날쑥한 처지긴 했어도 그래도 중소기업에 다니는 웹 디자이너들 가까이 돈을 벌었거든요. 집에서 도련님을 챙기면서 금전적으로 도움도 줄 수 있으니 가족들 사이는 점점 끈끈해졌죠. 그러다가 제가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임신 소식을 남편이 제일 먼저 알긴 했지만 남편보다 도련님이 훨씬 더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드디어 조카가 생긴다고 조카를 위해서 뭐든 다 해줄 수 있다며 저를 얼싸안고 기뻐했죠. 그 모습을 보던 남편이 누가 남편인지 헷갈린다며 헛웃음을 칠 정도였습니다. 저는 남편과 도련님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임신 기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이 살던 집에서 신혼집을 꾸미게 되면서 딱 한 가지 그동안 마음에 걸렸던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방의 크기였습니다. 시부가 쓰던 안방을 리모델링하면서 저희 부부가 쓰게 되었고 두 번째로 큰 방이 남편 방이었는데 그걸 남편이 서재로 이용하고 있었거든요. 도련님은 제일 작은 방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방 크기가 좀 창고처럼 작은 크기였었어요. 아무래도 남자고 공부도 하는 학생인데 방 크기가 너무 작아서 고민이었거든요. 그동안은 군대에서 생활하느라 집에 붙어 있을 시간이 별로 없어서 괜찮겠거니 했지만 이제 복학도 했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방이 너무 작더라고요. 남편은 서재로 쓰던 본인의 방을 정리하고 아기 방으로 꾸미자고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도련님이 졸업하고 취업 준비까지 하려면 제일 작은 방에서 생활하는 게 너무 불편할 것 같다고 운을 뗐습니다. 어차피 아기가 클 때까지는 안방에서 같이 자고 생활할 테니까 이참에 도련님 방을 바꿔주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남편도 그 생각은 차마 못했었다며 저에게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고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도련님에게 방을 바꾸자고 했습니다. 그동안 티를 안 냈던 건지 큰 방으로 옮겨준다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도련님 취미가 피규어를 모으고 도색하는 거였는데 드디어 장식장을 넣을 공간이 생겼다면서 좋아했어요. 아주 소소한 부분인데 기뻐해주니까 저와 남편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그럴 때 보면 정말 어리구나 하는 게 느껴지던 우리 도련님이 글쎄
제가 임신했다고 조카 선물도 챙겨주고 싶다고 몰래 과외 알바를 한 거예요. 나름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이라 그런지 아르바이트 자리가 꽤 있었다면서 몇 개월을 틈틈이 모아서 저에게 선물을 안겨준 거죠. 남편에게도 받아본 적 없는 작은 명품백이었어요. 저는 로고를 보고 너무 놀라서 이거 못 받는다고 환불해오라고 했지만 도련님은 강경하게 꼭 형수님이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아이 키울 때 필수품이라고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사왔다며 젖병 소독기랑 우리 아이가 입을 내복까지 준비했더라고요. 저한테 필수품 사줘서 고맙죠? 하면서 해실거리면서 웃는데 어디서 이런 복덩어리 도련님을 만난 건지 너무 고마웠습니다. 우리 남편도 차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면서 깜짝 놀라서 도련님한테 엄지척 해주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그런 센스를 좀 본받았으면 하는 부분에 도련님 보고 잘 따라하라고 저는 옆구리를 찔렀고요. 그 가방이 너무 예쁘고 소중해서 다를까봐 아까운 마음에 제대로 들고 다니지도 못했네요. 방 한가운데 걸어놓고 고사 지내듯이 내 소중한 명품백 하고 있으니 남편이 보다 못해서 막 들고 다니라고 가방을 하나 더 사줬어요. 우리 도련님 덕에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남편한테서 명품백도 선물 받아본 거죠. 제가 임신 3개월쯤 접어들었을 때 남들처럼 입덧이 엄청나게 심하게 왔어요. 정말 물냄새만 맡아도 역 한 끼가 올라올 정도로 심해서 입덧 티백이며 입덧 사탕이며 나중에는 약까지 처방받아서 먹었습니다. 살은 쭉쭉 빠지고 정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어지러움도 심해져서 수액을 맞아가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그때 남편은 새 공사일을 수주받아서 지방 출장도 가고 일이 바빠 저를 거의 챙겨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쁜 남편을 대신해 도련님이 모든 수발을 다 들어주셨어요. 입덧이 살짝 가라앉아 먹고 싶은 게 생기면 도련님이 얼른 나가서 사다 주고 구하지 못할 음식들은 정말 인터넷으로 백방으로 알아봐서 어떻게든 구해다 주었어요. 날이 쌀쌀한데 수박이 너무 당겨서 수박바라도 사 먹어야 하나 했는데 수박 주스를 어디서 구해와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진짜 남편에게서 느낄 수 없는 감동적인 모습이었다고나 할까요? 출산하고 나서도 도련님의 조카 사랑은 대단했습니다. 바쁜 남편을 대신해서 병원에 예방접종을 할 때도 도련님이 따라가 주었고 아기 분유나 기저귀가 다 떨어져서 발을 동동 구를 때도 도련님이 사다 주었어요. 아기를 키우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저를 배려해서 삼시세끼 밥도 다 차려주고요. 마트에서 장까지 다 봐오더라고요. 같이 외출을 할 때면 사람들이 저한테 젊은 신랑 둬서 부럽다고 놀리기까지 했으니 말 다 했죠. 저도 정말 도련님이 없었으면 2시간마다 깨서 밥을 달라고 보채는 아기를 어떻게 키웠을까 싶습니다. 살림살이도 전부 도련님이 책임져준 덕분에 아기 젖병 한번 제가 소독해 본 적이 없었어요. 다행히 도련님의 기말고사가 끝나고 종강을 한 시점이라 24시간 붙어서 조카를 같이 봐주는데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 나이대 남자가 육아에 대해 뭘 알겠어요. 혹여라도 조카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된다고 제 육아 서적까지 빌려다가 보면서 공부를 하는데 진짜 도련님이 누구랑 결혼할지 너무 부러웠습니다. 도련님의 방학이 끝나고 나서는 시부가 간간히 올라와 아이를 봐주고 친정에서도 많이 도와주었어요. 100일이 지나고 나니까 아기가 잠도 더 오래 자고 보채는 것도 많이 줄어서 육아에 점점 능숙해졌죠. 그렇게 우리 도련님이 대학 공부를 마치고 졸업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졸업식 날은 함께 보내야 되지 않겠냐며 시부가 서울에 올라오셨는데 얼굴이 많이 상하셨더라고요. 제주도 가서 자연과 함께 자유로운 생활을 즐긴다고 하셔놓고 왜 이렇게 얼굴이 상하셨냐고 물었더니 그저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본 시부를 대접하고자 산의 진미 제주도에서 많이 드셨겠지만 서울산도 드셔보라며 진수성찬을 준비했어요.
도련님이고 남편이고 아이 키우느라 바쁜데 별걸 다 한다고 은근 타박하는 말을 하면서도 차려진 음식을 정신없이 먹더라고요. 근데 정작 우리 시부가 음식을 제대로 드시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못 드시냐고 속상하다고 했죠. 그제야 시부가 할 말이 있다면서 사실 몸이 좀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남편도 도련님도 입을 떡 벌린 채 시부가 하는 이야기만 듣고 있었습니다.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면서 그래도 손주는 보고 갈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고 웃으시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며느리 덕분에 아들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 마지막으로 눈에 담고 갈 수 있다며 그동안 마누라 잃은 슬픔에 아들들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저한테 고생했다고 하시는데 눈물바다가 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병으로 아프시다고 하니 가족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에 올라오신 이유도 물론 도련님의 졸업식을 보기 위해서였지만 요양병원에 들어가시려고 오신 거였습니다. 시부는 위암 말기라고 했어요. 위암은 생존율이 높은 병이지만 이미 손 쓸 수 없는 시기에 접어들었다며 암 환자들이 모여있는 요양병원에 대기를 해두셨대요. 자리가 났다는 말에 제주도 생활을 빠르게 정리하고 올라오신 거더라고요. 시부는 일주일 뒤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서울 근교에 교통편도 잘 되어 있는 곳이라 저는 간간히 시부의 간병을 하러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애 키우는 것도 벅찼지만 시부에게 아이를 더 많이 보여드리고 화목한 가정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남편도 도련님도 저에게 늘 고마워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기 업고 다니면서 시부 병간호를 하고 하지만 제 마음과 달리 시부는 오래 견디지 못하셨고 6개월을 넘기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기 나이가 고작 3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시부 재산이 많진 않았지만 은근히 알짜배기셨더라고요. 남편하고 도련님이 뚝 잘라서 반씩 나눠가지고 제주도에 작은 땅이 하나 있다고 해서 그 땅을 정리할 겸 다 같이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빽빽하게 나무가 심어져 있더라고요. 이 나무를 어떻게 처리하지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나무가 조경에 많이 쓰이는 나무고 부르는 게 값인 나무였어요. 땅값보다 몇 배나 더 비싼 나무였던 거죠. 빽빽하게 심어진 나무를 팔고 나니까 억 단위 돈이 생기더라고요. 그 돈이 통장에 찍힌 걸 보고 남편이랑 도련님이랑 저랑 셋이 얼마나 얼떨떨했는지 몰라요. 도련님은 2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취업 준비를 해서 대기업에 당당하게 입사를 했어요. 원래도 공부를 잘하고 또 나름 좋은 대학을 나왔으니까 대기업에 입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도련님의 노력 없이는 힘든 일이었죠. 그런데 제가 모르던 사실이 있었던 거죠. 도련님이 직장 내에서 나름 인기도 좋고 서글서글하니 굳은 일도 잘하는 타입이었는데 그걸 시기 질투하던 무리가 있었던 겁니다. 하필 그 무리가 프로젝트에서 좋은 성과를 따냈고 도련님을 슬슬 무시하기 시작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시작된 거예요. 도련님이 어느 날부터 살도 너무 빠지고 원형 탈모가 생길 정도로 괴로워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도련님에게 어딜 가든 너를 좋아하는 사람만 존재할 수 없다고 버텨내라고 했지만 저는 그런 도련님을 차마 지켜만 보기 너무 힘들었어요. 도련님에게 버티는 게 능사는 아니다. 버티면서까지 대기업이 꼭 좋은 모습만 있는 건 아니지 않냐고 은근슬쩍 자격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처럼 기사 자격증을 따서 일을 하다가 기술사 자격증까지 노려보는 건 어떻겠냐고요. 기술사를 따려면 아무래도 기사 경력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순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괜찮은 직업 아니냐고 했죠. 아직 도련님 나이가 젊기도 했고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련님은 정말 제 말에 용기를 얻은 건지 힘들게 입사한 대기업에 사표를 내고 공부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시험에서 기사 자격증을 따냈고 일을 시작했는데
같은 길을 걷겠다는 동생이 내심 뿌듯했는지 남편이 여러 방면으로 잘 이끌어 주었어요. 남편이 수주받은 건물 현장에 일손이 부족했는지 도련님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장 사람들에게도 추천을 해서 도련님은 남편과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건도 괜찮고 월급도 괜찮고 남편이 관리직으로 있는 회사나 다름없어서 그런지 도련님에게 다들 친절하게 군다고 했어요. 도련님도 남편이랑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한 뒤로 출퇴근도 같이 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꽤 즐거워 보였거든요. 그런데 한두 달 지나고 나서부터는 도련님이 또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저한테도 대면대면하게 구는 겁니다. 늘 살갑게 저에게 말을 걸어주던 도련님이 갑자기 찬바람 쌩하니 부니까 저도 좀 이상했어요. 혹시 직장 내 괴롭힘이 옮긴 회사에서도 있는 건가 싶기도 했고 남편이 관리직이니까 저한테 말을 못해서 저러나 자꾸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저를 피한다는 느낌이 딱 들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또 이상한 거예요. 직장 내 괴롭힘이 이유라면 굳이 저를 피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살얼음판 같은 몇 주가 지나고 도련님이 대뜸 분가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제가 왜 그러냐, 지금도 잘 살고 있지 않냐, 우리 딸이 서운해할 거고 나도 서운할 것 같다고 달랬어요. 근데 도련님이 딱 잘라서 자기도 벌써 30살인데 자리도 잡았고 혼자 살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딸이 몇 년 더 지나서 초등학생이 되면 다 큰 삼촌이랑 같이 사는 것도 불편할 것 같다고 하고 딸은 아직 어리니까 삼촌이랑 못 노는 거냐고 울고불고 하는데 도련님 입장을 생각해보면 우리 딸이랑 놀아주느라 주말에도 못 쉬고 하니까 도련님 생각을 하면 자취하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집 근처에서 자취할 거죠? 하고 물어보니까 이번에 대구에 있는 회사에 좋은 조건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다면서 대구로 간다는 겁니다. 거기 가면 아는 사람도 없고 기술사 공부나 차근차근 해서 시험 준비도 하고 싶다고. 대구가 너무 멀다 싶었지만 KTX 타면 또 2시간 거리니까 알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련님은 서둘러서 자취 준비를 했고 저는 은근히 미심쩍었지만 보내줘야 했죠. 제가 엄마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도련님이 자취를 시작한 이후 저랑 연락이 잘 안 닿더라고요. 맨날 잤어요. 바빴어요. 공부했어요. 이러는데 막말로 제가 뭐라고 도련님한테 닥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또 어영부영 몇 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일이 바빠 시간 내기가 어렵고 도련님의 연락은 정말 가뭄에 콩나듯 생존 신고만 하는 정도로 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대구에 출장을 가게 되었다면서 가는 김에 도련님 보고 주말에 올라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주말에 같이 대구에 갈까? 하니까 일 때문에 가는 거라고 딱 잘라서 오지 말라고 했어요. 서운했지만 나중에 따로 가겠다고 했죠. 주말이 되어서 오랜만에 도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도련님이 반갑게 받아주길래 형 잘 만났어요? 맛있는 거 먹었어요? 하니까 네? 하고 대답을 하는데 느낌이 딱 쎄한 거예요. 우리 남편이 대구에 간 사실조차 모르는 그런 느낌이 났다고 할까요? 그래서 도련님, 우리 남편 안 만났어요? 도련님 본다고 대구 갔는데? 하니까 도련님이 무척 당황했어요. 아, 이러면서 대답을 못하는데 뒤통수 팍 맞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도련님 뭐 알고 있는 거 있냐? 나한테 다 말해달라 하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대요. 그냥 형이 대구 오는 것도 잘 몰랐다고 일이 바빴어야 하는데 누가 봐도 도련님이 변명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바람이 났구나 하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그때부터 재택근무하고 있던 웹디자인 일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아이가 밟히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고 뻗어서 자는 동안 남편의 휴대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깔끔하게 다 삭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문자며 카톡이며 SNS며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일 수상한 게 뭔지 아세요? 카드사 결제 문자까지도 하나하나 다 지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공인인증서가 깔려 있다는 걸 기억해냈어요.
남편이 쓰는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모두 통일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명세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무슨 정신으로 그걸 일일이 프린트했는지 모르겠네요. 대구에 출장 간다고 한 날도 경기도에 있는 호텔에서 카드를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었고요. 모텔, 호텔, 영화관 이런 내역들이 막 있더라고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목구멍에서 불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로 도련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솔직하게 모조리 다 털어놓으라고 했어요. 나 다 알게 되었다고, 남편이 호텔 가고 바람 피우는 거 다 찾아냈다고 하니까 도련님이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제야 모든 걸 다 털어놓는데 남편이 정말 개자식이었습니다. 도련님이 남편이 소개해준 업체에서 일할 때 거기에 있던 경리랑 이상한 낌새가 있다는 걸 눈치를 챘대요. 혹시나 하고 남편을 떠보니까 둘이 바람난 게 맞았고 화도 내고 싸우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정리할 거라고 했다며 대신 자기가 동생에게 바람 피운 걸 들킨 게 수치스럽다고 집에서 나가라고 했답니다. 얼굴 볼 때마다 그 경리가 생각날 것 같다고, 그러면 형수한테도 죄짓는 기분 아니겠냐? 가정에 충실할 수 있게 나가 살아달라고 했대요. 저한테 말은 못하고 티도 못 내고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저를 피하게 됐고 집도 나가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직 정리 못한 것 같다고 혹시 그 격리 사진 있냐고 하니 도련님이 이직할 때 쫑파티하면서 찍은 사진이 있다고 보내줬어요. 아주 어린 여자더라고요. 참나. 그러면서 도련님이 형이랑 이혼하실 거예요? 하고 물어보는데 바람났는데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냐고 했어요. 그러니 차라리 잘 됐대요. 이혼하겠다고 형수가 마음먹었으니 자기도 마음 한결 가벼워졌다면서 바람 잡으러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작전을 짰어요. 은근슬쩍 남편한테 주말에 또 출장 가? 하면서 이번 주에는 내가 도련님한테 다녀올까 해 하고 집을 비울 거라고 언지를 줬죠. 그러니 남편이 신나서 저한테 대구 구경도 하고 포항도 가까우니까 바다 구경도 하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기도 데려가서 오랜만에 삼촌이랑 만나게 해주라고 막 등 떠밀길래 알겠다고 했어요. 저한테 며칠 다녀올래? 하는데 너무 속 보이잖아요. 그냥 알겠다고만 하고 주말이 다가와 배웅하는 남편에게 웃어주고는 친정에 애를 맡겼습니다. 서울역으로 가서 도련님을 만났는데 도련님이 차를 렌트해 왔더라고요. 집 앞에 잘 안 보이게 주차를 해두고 그 여자가 들어가나 남편이 나오나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는데 남편이 아주 번쩍번쩍하게 차려입고 머리에 무스까지 바르고는 나오더라고요. 남편의 차를 뒤쫓아가면서 틈틈이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어서 증거를 남겨주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영화관이었고 여자를 만나더라고요. 사진 속 그 경리가 맞았습니다. 도련님도 맞는다고 했고요. 영화관에서 나와 호텔에 가는 것만 제대로 동영상을 찍으면 되겠다 싶었는데 이 미친 것들이 우리 집으로 들어가지 뭡니까? 그런데 우리 집이 아파트가 아니라 옛날식 주택이라서 세탁실로 향하는 외부 계단이 따로 존재했어요. 혹시 몰라 열쇠를 늘 들고 다녔는데 그날 때마침 쓸 날이 온 거죠. 그쪽 가서 문을 살짝 열고 주방 쪽이랑 연결된 세탁실이라 몸을 숨기고 거실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이랑 상간녀가 신나서 떠들고 있더라고요. 우리 진짜 호텔 안 가도 돼? 집에 있어도 돼? 나 너무 불안한데. 너 우리 집 와보고 싶어 했잖아. 마누라 대구 가서 오늘 안 들어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와이프 그 도련님이랑 바람난 거 아니야?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이 집에 내가 들어와 살면 딱인데. 자기랑 나랑 너무 늦게 만났어. 제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화를 참고 있는데 도련님이 완전 프로처럼 그 모든 걸 다 동영상으로 녹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든든한 마음에 저도 더 참아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기 동생이 우리 불륜인 거 눈치챘다고 안 했어? 오늘 가서 말하면 어떡해? 그럴 일 없어. 걔 대구 간 게 우리 불륜 알게 돼서였잖아.
내가 너네 형수 가슴 아프게 하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어라 그랬거든. 너랑 정리할 거니까 시간도 좀 줘라. 대구 가서 살아라 하니까 군소리 없이 가더라. 병신. 근데 왜 그렇게 자기 말을 잘 듣는 거야? 뭐 죄진 거 있어? 내 동생이 우리 엄마 잡아먹었거든. 엄마 죽고 그 부채감이 남아있겠지 뭐. 이미 예전 일이라 신경도 안 쓰는데 혼자 눈치 보는 게 좀 편하게 이용해 먹기 쉬워서 내버려 뒀지. 거기다가 지 형수한테는 또 끔찍하게 잘해요. 그 말에 도련님 얼굴이 시퍼렇게 질리면서 정말 부들부들하는데 바람난 남편은 제 남편인데 상처는 도련님이 다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도련님 불쌍해서 눈물 날 것 같고 제가 결국엔 못 참고 뛰쳐나갔습니다. 야, 이 망할 것들아.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가자 남편이랑 상간녀랑 둘 다 으악하면서 귀신 본 것처럼 놀래는데 도련님이 뒤따라 나오면서 동영상을 계속 찍고 있었어요. 남편은 놀래서 이게 다 무슨 짓이냐고 오히려 소리를 치는데 제가 콧방귀를 끼면서 말했죠. 무슨 짓은 너네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니? 이 후레자식이야. 어디 이딴 추잡한 짓은 다 하면서 애먼 사람 마음을 들먹여서 협박을 해. 그러면서 제가 다 쳐죽일 년놈들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잡히는 대로 물건을 막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 저한테 진정하라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고 상간녀는 슬금슬금 눈치 보면서 현관문 쪽으로 가더군요. 시부가 남겨준 집에서 가족 사진이 저기 떡하니 걸려있는데도 바람이 피고 싶은 건지 아니면 바람을 피우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건지 정말 저는 남편에게 이 집에서 전현이랑 뭘 하려고 했냐고 막 추궁했어요. 남편이랑 상간녀 둘 다 아무 말도 못하고 뻘뻘 땀만 흘리고 있더라고요. 정신 나간 것들. 다 죽어서 지옥에나 떨어지라고 저주를 막 퍼붓고 실성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죠. 그러니 도련님이 저를 딱 붙잡더라고요. 형수님, 증거 다 모았어요. 걱정 마시고 너무 화내지 마세요. 제가 진짜 우리 도련님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하나뿐인 형이라고는 저 모양 저 꼴로 살고 있고 남편은 동생의 죄책감 교묘하게 이용해서 바람을 피우는 게 말입니까 정말? 현관문 앞에 서서 눈치만 보고 있던 상간녀는 제가 당장 꺼지라고 집 나가라고 소리를 치자마자 불이 나게 도망을 쳤습니다. 남편도 뒤따라서 나가려고 하는데 도련님이 목덜미를 콱 잡더라고요. 아니, 형 집은 여긴데 형이 가긴 어딜 가? 그러자 남편이 막 제 눈치를 보고 도련님 눈치를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하는데 도련님이 카메라를 남편에게 쓱 들이밀었어요. 이때다 싶어서 제가 이혼 합의하자고 동생 남길 거니까 카메라에 대고 대답하라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위기를 어떻게든 모면하고자 한 남편은 제가 시키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양육비는 매달 200만 원씩 주겠습니다. 이 집 팔아서 반반 나누겠습니다. 팔지 않을 시 시세의 반을 주겠습니다. 상간녀랑 정리하기 전까지는 이혼을 해도 면접 교섭권 자격이 없다는 걸 인지하겠습니다. 남편에겐 매우 불리한 내용이긴 하지만 사회적 지위라는 게 있는 남편은 제 말을 곧이곧대로 따라해 주었죠. 저는 다음날 도련님과 함께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도련님이 똑부러지게 동영상의 남편의 육성으로 이름, 나이, 주소, 주민번호 이런 것들을 다 말하게 시킨 덕분에 법적 효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동영상 증거가 이혼에 아주 유리하게 작용했고 재산 분할 소송도 당연히 걸었습니다. 변호사가 이혼 전문 변호사라더니 정말 똑부러지게 일을 잘하더라고요. 상간녀 소송까지 걸어서 합의금 두둑하게 받자고 하시길래 변호사님 믿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하고 합의금 3천만 원을 챙긴 저는 이대로 끝낼 수 없다는 오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상간녀 동네에 플랜카드 현수막을 만들어 걸었습니다. CC동 유명 상간녀 김모 씨 딸 평생 수치심에 찌들어 살아라 하면서 아파트 입구에다가 걸어놓았고요. 상간녀 사는 동 우편함에 일일이 상간녀 소송 걸린 거
제가 이긴 거 쫙 프린트에다가 넣어두었습니다. 상간녀도 악에 바쳤는지 뭔지 저를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걸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거짓말로 벌금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에 속에 사이다 콸콸 쏟아부었으면 남는 장사 아닌가요? 남편과 이혼 소송은 집 반값을 통장으로 받고 위자료도 나무 팔았던 돈을 가지는 걸로 끝냈습니다. 남편이 그 돈 한 푼도 안 쓰고 내버려뒀더라고요. 시부가 주는 돈이다 생각하고 제가 챙기게 된 거죠. 양육비는 아쉽게도 20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없었지만 120만 원에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남편과 도련님은 절연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추후에 어떻게 저를 도와 그런 발칙한 짓을 할 수 있냐며 도련님한테 욕을 엄청나게 했대요. 찾아와서 때리는 신용도 하고 눈에 띄면 발목을 분질러 버리겠다는 둥 저열한 협박은 다 했더라고요. 물론 도련님은 그 모든 통화 녹음본을 들고 경찰을 찾아가 접근 금지 신청도 냈고요. 결국 대구 생활도 청산하고 우리 친정집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과 살던 집에서 모든 짐을 정리하고 친정에 들어와 살게 되었거든요. 이혼하고 돌아간 게 너무나도 면목 없고 죄송스럽지만 육아를 도와줄 수 있는 손길이 필요하긴 해서 어쩔 수 없이 결정했습니다. 도련님은 친정 근처에 자리를 잡은 뒤 저에게 꾸준히 요청을 했어요. 저희 딸 공부하는 거 도련님이 지원해주고 싶다고 말이죠. 받은 유산도 있고 하니 살림살이 넉넉하다고 하는 겁니다. 본인 대학 등록금부터 취업 활동할 때까지 용돈도 주고 일일이 챙겨준 게 다 형수가 한 거 아니냐면서 은혜 갚고 싶다고 말하길래 그러지 말고 앞으로는 비밀 없이 힘든 거 있으면 다 말해달라고 했어요. 가끔 조카 용돈도 주고 저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주면 고맙겠다고. 애 양육은 제가 해야 하는 게 맞고 전 남편이 해야 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전 남편과 절연까지 한 마당에 의지할 곳은 저뿐이라며 앞으로도 잘 지내자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정말 가족처럼 아직까지도 잘 지내고 있는 중이고요. 전 남편은 결국 상간녀 소송 걸려서 집안 망신 시킨 거부터 시작해서 돈 물어주고 양육비 매달 줘야 하는 거 등등 상간녀랑 피 터지게 싸우고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세기의 사랑인 척하더니 얼마 못 가 파국을 맞았다는 소식에 얼마나 고소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친정에서도 도련님을 아들처럼 생각해 주시기로 했어요. 이제는 누나 동생 하는 사이로 지내며 지난주에도 집에서 밥 먹고 갔네요. 좋은 여자 만나서 장가 갈 때까지 제가 옆에서 가족처럼 의지처가 되어주려고 합니다. 도련님 덕분에 저도 앞뒤가 다른 인간이랑 이혼하고 새 출발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도 기쁩니다. 앞으로도 의좋은 사이로 잘 지내보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